오늘 제목은 몰라큘 라이프입니다.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책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쓰기는 뭐라고 쓸 수는 없고, 일단 제목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최대한도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몰라큘 라이프. 저를 보시죠. 방송실은 저를 좀 잘 따라오시고요. 원자라는 게 있고 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습니다. 분자. 다음에는 요거를 좀 두꺼운 걸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게 두꺼운 펜이 있거든요. 새가족부실에서는 이것도 잘 준비해가지고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새가족부실에 있는 거 가져도 되고요. 원자라는 게 있고 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어도 생소하지요. 또 오래전에 들어봤던 말들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물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죠. 물이 있는데, 물은 분자식이 뭐냐면 H2O입니다. 그러니까 H는 산소고요. O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학 시간이 아니지만, 얘는 수소라고 하고요. 얘는 산소라고 합니다. O는. 근데 우리 보면 이렇게 물이 막 물처럼 생겼죠. 물은. 예, 감사합니다. 김기성 장로 이렇게 빨리빨리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은 그렇게 생겼죠. 물처럼 생겼는데, 물이 분자식으로 하면 이게 물 원자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원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자를 모양을 보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산소입니다. 산소. 그렇죠? 이게 수소. 이렇게 생긴 게 물의 분자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함께 있어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물이거든요. 이게 물입니다. 소금이 있죠. 소금의 분자식은 NaCl입니다. 잘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a라고 하는 나트륨과 Cl이라고 하는 클로로폼, 이것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이제 분자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소금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이러면 짠맛이 납니다. 이거 전혀 다른 두 개인데 이게 합해지면 짠맛이 나는 거죠. 전혀 수소와 산소 전혀 다른 건데, 이게 산소 두 개와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황산이라는 게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산은 이거 뿌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 얼굴에 촥 뿌리면 막 사람 얼굴이 다 이렇게 녹지 않습니까? 황산의 분자식이 뭐냐면 H2SO4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 4개와 황 하나,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황 하나와 산소 2개가 만나면 이게 이제 황산이 돼가지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애들이 각자 나름대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면 황산이 돼가지고요. 사람이 얼굴을 막 녹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를 하나하나 다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원자라고 하거든요. 원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3개가 모여가지고 물이 되거든요. 원자 3개가 모여서. 이거는 원자 2개가 모여서 NaCl이 됩니다. 이거는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게 되고 전혀 다른 속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 몰라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자라는 겁니다. 분자. 몰라큘이 분자입니다. 이렇게 황산, 소금, 물 분자고요. 그리고 이 분자를 이루는 하나하나가 다 원자고, 그런데 현대 사회가 몰라큘 라이프, 다시 말해서 분자, 라이프는 삶이잖아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적인 생활이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는 삶. 예.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는 삶.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또 코로나 이후가 아니더라도 이미 이런 분자화된 삶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몰라큘 라이프, 큰 1번에 작은 1번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거의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있어요. 일할 때 필요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만 만나요. 이건 뭐 어떤 조금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난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한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코로나가 풀려서 조금씩 확대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습들이 앞으로의 우리 전 세계의 어떤 삶을 이루는, 특별히 좀 이렇게 많이 현대화된 그런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를 보세요. 성경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이 책을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소금을 이루는 NaCl, 이게 두 개의 원자가 모여서 하나의 최소 단위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거는 세 개가 모여가지고 최소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7개가 모여가지고 최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분자화된 거죠. 앞으로 이런 작은 어떤 소모임, 소그룹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향으로 현대사회는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망인데요. 근데 사실은 전망이라기보다도 성경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벌써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어떤 곳입니까? 하나가 아니고 두세 명이 모인 최소화된 공동체. 이 최소화된 공동체에서 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 이 최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몰라큘 라이프,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맨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죠. 2번 다 같이 시작. 코로나19 이후 불안이나 우울한 마음이 심해졌다.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사람은 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취향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더 깊은 만남을 가지길 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작은 3번에 사람들은 내용이 나오죠.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나 홀로 삶의 방식을 편리하게 생각하지만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간섭은 불편해하지만 외로움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의 삶을 즐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전통적인 공동체와는 다르다.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에 대한 소속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과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고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중요한 트렌드로 나타날 몰라큘 라이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제가 4번을 좀 하나 더 써놨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거 읽어보기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의 가구가 가장 많을까요? 그러니까 1번 저를 보세요. 1번 4인 가구, 4명이서 사는 가구. 2번 3인 가구. 3번 2인 가구. 4번 1인 가구. 그러니까 집마다 보통 이제 4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2 자녀, 이렇게 이게 4인 가구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중에서 근데 이제 2인 가구, 그러니까 3인 가구는 뭐냐면 아빠, 엄마, 아들이나 딸 하나. 2인 가구는 뭐죠? 자녀가 없어요. 아빠, 엄마. 꼭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집 안에 혼자만 사는 겁니다. 혼자. 이 4개의 가구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형태를 띠고 있는 가구 형태는 뭘까요? 한번 빨리빨리 손을 들어봅시다. 1번이 제일 많겠다, 우리나라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4인 가구. 다 읽어보셨나 벌써? 여기 손을 든 분이 없어요. 곧바로 얘기를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자 사는 가구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31.7%예요. 2025년에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0년도에 이미 2020년도에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을 볼게요. 저희 집은 식구가 원래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 당진에 살고 있습니다. 2인 가구죠. 2인 가구. 그런데 저희 딸은, 둘째 딸은 천안에 살고 있어요. 첫째 딸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입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이렇게 뭐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 전세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그러다 가끔 이제 당진에 내려와서 이제 뭐 생일이 됐다든지 또 뭐 어떤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고 천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뭐 다시 만나게 되면 또 만나게 되는 그런 형태의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는 겁니다. 1인 가구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집안 식구들을 파악을 해보면 1인 가구가 많이 있다. 심지어 제가 보니까요, 우리 당진의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요, 당진에서도 혼자 그냥 사는 그런 가구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한 거, 혼자 사는 게. 그런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로 사는 경향성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1인 가구로 살면 어찌됐든지 간에 외로움인 거죠.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언가 만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1인 가구가 자기가 자유롭게, 우리 2 딸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1인 가구를 형성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빈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인데요. 자, 우리 큰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몰라큘 라이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소그룹 시스템입니다. 한번 답시다. 소그룹 시스템. 다시 한번 소그룹 시스템. 그런데 그 소그룹 시스템이 우리 2번에 작은 1번 보면 공동체의 원형인 교회 소그룹. 이 소그룹 모임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이미 2000년 전에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2-3사람이 모인 그런 모임,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서 소그룹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활동하셨던 그런 모임. 아주 멀리 5000년 전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요, 50부장, 그리고 10부장, 100부장, 그런 조직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을 지탱해주는 소그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기간 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기간 중 저에게 소그룹은 신앙을 유지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었어요. 우리 교회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일 현장 예배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협동 목사님이, 김인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이 구역에 대한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역 가정교회 구역 중심, 소그룹 중심의 목회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중에도 성도들 수가 하나도 줄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중심의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봐가지고 오히려 코로나19 중에도 더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소그룹은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입니다. 감리교에서는 속이라고 하죠. 어떤 데서는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워낙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다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조금 있으면 저 위에 뜨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교재로 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통계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역에서 실제적으로 구역에서 하는 그 구역 모임을 볼 때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하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구역 모임 자체가 구역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도 서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도움받기보다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과 돌봄이라고 하는 정서적 차원의 지원이 훨씬 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구역은요 정말 뼈와 살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구역 개편을 크게 한번 연령별로 한번 새롭게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도한다고 제가 광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그룹으로 이제 작은 개편으로 하겠다. 제가 다시 이렇게 번복을 했어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때가 아니다. 만약에 정말 막 구역이 막 이렇게 활성화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막 그러는 때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 구역조차도 잘 모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구역을 다 흩어놔버리면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구역을 이렇게 개편하면 본인이 구역장, 구역 인도자를 하고 있는데 구역이 개편하면서 본인은 구역장도 안 하고 구역 인도자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타나요. 역효과가 서로 막 활성화시켜 해가지고 더 이렇게 좀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전혀 다른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때가 아니구나. 방향성은 좋은 것 같은데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교육자들은 뭐 얘기를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았다고. 제가 한 3번인가 막 교육자 회의 때 얘기했을 거예요. 3번이나. 부교육자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3번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의도인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냥 그래도 계속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더 깊어졌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결단은 제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은. 그래서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연기를 하고 소개편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돌봄, 이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구역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떼어놓는 것을 이게 그냥 구역이 나눠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뼈와 이 뼈에 붙은 살을 떼어낸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30년, 40년도 같은 구역을 했는데 그럴 수 있겠냐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구역은 만약에 구역 개편을 하면 아예 모이지를 못하는 구역들도 많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그 구역이 이렇게 오랫동안 거쳐오면서 이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분들이 모여야만 하는 그런 구역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구역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요, 다양성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양성. 제가 이 내용을 사실 조금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구역에는 여성들만 모이는 구역도 있어야 되고, 남성들만 모이는 구역도 있어야 되고, 부부들이 모이는 구역도 있어야 되고, 또 직장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구역도 있어야 되고, 지역 단위의 모임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만들어야지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양성이 아주 중요한 소그룹의 원리거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의 원리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소그룹을 보통 뭘로 표현하냐면요,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셀. 워낙 영어들이 많이 나와서 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포를 말하거든요. 사람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는요 생성 소멸됩니다. 계속 우리 안에 세포는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계속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지냐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포는 수명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수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분열. 이것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세포 하나가 있으면요, 이 세포 하나가 둘로 나눠져요. 그리고 4개로 나눠지고요. 이렇게 세포가 나눠지면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핵 하나가 또 둘로 나눠지면서 여기로 가고 이렇게, 이게 세포 분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포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세포 하나는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세포 하나는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요. 이걸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병이 든 이 세포가 이상한 세포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암세포. 그럼 이제 암세포는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암세포는 또 번식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 암세포가 자라나가면서 정상세포, 간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가 자라면서 정상적인 간의 세포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간이 활동을 못하니까 죽는 거죠. 이런 이제 세포들이 있거든요. 근데 구역이 이런 세포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역은 만들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얼마 전에 어떤 지시를 했냐면요,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 중심으로 구역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구역에 새신자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새신자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아주 열려있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들이 오면 그 새신자 중심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직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 보세요. 어느 집안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치 세포 하나가, 새신자가 하나 들어온 것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두 부부는 오직 이 아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관심 가져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새로운 구역이 형성이 되는데, 새신자가 딱 구역에 딱 집어넣어주면 얼마 동안은 이 새신자가 완전히 그 구역에 정착할 때까지는 새신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 새신자 관심 가져주고, 새신자에게 전화하고, 새신자와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 그 새신자의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역 원리 중에, 소그룹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 만들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소그룹의 원리입니다. 셀의 원리입니다. 새로 만들어라. 그 대신에 이 교회 내에 있는 기존의 성도들을 넣어주는 거죠. 한두 명을 넣어주는 겁니다. 할 만한 사람들을. 그러면 잘 보세요. 절 보세요. 기존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중에 새신자가 들어가면 새신자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새신자들이 모여있는 그룹 중에 기존에 있는 성도가 하나 들어가면 전부 다 서로 낯선 사람들이에요. 새로 관계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처음 이제 교회 나왔기 때문에 뭔가 또 이제 그래도 교회 등록을 하고 새가족 양육까지 받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적응하려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한 5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뭐 적다면 적은 숫자고 많다면 많은 숫자거든요. 5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그런데 그 중에 70~80%가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신 분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새가족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요. 뭐 권사님들도 있고요, 안수집사님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면 이사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딱 정착하신, 우리 교회 이제 마음에 들다고. 어떤 분들은 찬양이 좋아가지고, 또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러고 교회 영화부가 있어가지고. 참 여러분, 당진에 영화부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영화부가 4살 이하, 4살부터 이제 5살부터 7살까지가 유치부거든요. 영화부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영화부가 있대. 영화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부가 있다는 거, 아주 상당히 귀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그룹 시스템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때가 됐다. 소그룹으로 서로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소그룹을 하는 분들이고 교회에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열린 소그룹, 열린 구역, 그것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그때는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년부 총무를 했거든요. 전도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그런데 아이들이 한 60명, 70명 모이는 그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급속도로 부흥해가지고 300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아이들도 많이 낳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역도 막 부흥하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가요, 낮은가요? 제일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을 세계의 석학들이 합니다. 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없어지면 제일 먼저 대한민국이 없어질 거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게 다른 나라들은 이미 프랑스 같은 데는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든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민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나니까 그렇게라도 인구를 유지해야지만이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경제가. 그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가 점점 이렇게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삶으로 가게 될 텐데, 이러한 경향에 교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소그룹 시스템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잘 이해를 하고, 내년에 제가 절 좀 보세요. 내년에
이 구역은 일단 작은 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새신자들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양육을 해서 구역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위원회가 우리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위원회가 있고 그 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잘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 지나면서 사역이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그러면서 이 위원회는 사역 그룹이잖아요. 사역이 다 무너졌어요, 위원회가. 그래가지고 내년에 제가 이제 위원회 조직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팀들은 이렇게 없애고 실질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 위원회의 형태는 큰 그림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팀들은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지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그룹들을, 팀들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건의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남녀전도회거든요. 남녀전도회가 지금 남전도회 전도 그렇고 전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살 터울로 되어 있습니다. 10살. 마리아 10살 터울, 마르다 10살 터울, 뭐 한나 10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가 들어오기를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한 기관이. 그래가지고 5살로 줄여달라. 한 기관을 5살로 해달라.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교육자들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5살 터울로 나누고 남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회장이나 임원들을 다시 세워야 되겠죠. 임원들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어떤 방식으로 세워야 될까, 새로 임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나눌지 그런 것들을 또 협의해야 돼서 총여전도나 총남전도에도 다시 한번 모여야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저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책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2023년도는 그냥 단순한 2023년 한 해가 그냥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잘 준비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돌아올 수도 없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아요.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가정 모임으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회복을 하는데 여러분 구역도 소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위원회도 큰 덩어리는 크지만 그 안에 또 소그룹이거든요. 팀들은 소그룹이고 그 다음에 남녀전도회도 결국에는 소그룹이거든요. 약간 중그룹 정도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 영아부, 이초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소그룹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안에 들어가면 반들이 있어요. 반. 중학교 1학년 반, 2학년 반, 3학년. 이게 전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런데 이 소그룹이 잘 살아야 되거든요.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셀인데요. 이 셀 안에 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핵이 있습니다. 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뭐 미토콘드리아, 뭐 골지체,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핵이 살아있는데 이 구역장 인도자거든요. 핵심적인 역할. 물론 예수님이 핵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역을 돌보는 분들이 누굽니까? 구역장과 인도자거든요. 그래서 구역장 인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려면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결정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이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기회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잘 대비하고 2023년도가 오히려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